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점수가 많은 프랜차이즈는 어딜까요? 아마도 미국을 상징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이 회사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것은 밀레니엄 첫날부터 전개된 하나의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깬 것으로 제러드 포글이라는 한 대학생이 실제로 겪은 다이어트 체험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190kg이 넘는 거구였는데 건강의 위협을 느낀 후에 이 프랜차이즈 샌드위치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려 100kg 가까이를 감량하죠. 이 얘기가 대학 신문이나 건강 잡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가맹점주와 지역 광고회사 하나가 서브웨이 본사에 광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본사는 패스트푸드로 다이어트 한다는 컨셉에 질겁했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7개에 포함된 지방 합계가 6g도 되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만 고집했죠. 결국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안했던 광고사가 무료 광고를 제작하고 이게 일부 지역에서 폭발적 반향을 일으키자 전국 단위 광고 캠페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고착됐던 거죠. 이 캠페인이 그토록 많은 소비자들의 뇌리에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단순하고 의외성이 있으면서 구체적입니다. 실제 벌어진 일로 믿을만하고 도전과 성취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읽을 책 스틱은 광고 문구가 됐건 속담이나 우화가 됐건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메시지에는 말씀드린 이 6가지 특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식만 제대로 익힌다면 그야말로 들러붙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메시지를 창조하거나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내일이면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입추예요.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지만 입추 지나면 무더위가 다소 꺾일 거라고 하네요. 믿는다 입추. 믿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무더위는 꺾일지 모르지만 또 휴가철이 마무리된다는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댓글 볼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있는 현자의 지혜를 빌려보는 시간이었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본 통섭의 투자가 찰리 먼거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먼저 1003번님.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 2인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1인자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야 하는지 배웠네요. 엄경숙님. 근데 영원한 2인자라 1인자가 되고 싶진 않았을까요? 해주셨고, 엄혜령님.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능력 있는 2인자와 열린 귀를 지닌 1인자.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해하셨네요. 저도 이 롤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우리 뭐 삼성에서 회자됐던 2인자들이 있었는데 끝이 다 좋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1인자 오너라는 사람은 2인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충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넘버 2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1인자 입장에선 그것조차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2인자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도 이순신 장군 정도밖에 없지 않나. 왕의 지위를 노렸던 건 아니니까요. 네. 억울한 상황에서도 늘 충성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우리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얘기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2인자라는 위치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네요. 그렇죠. 2인자까지 밖에 될 수 없는데 네. 정작 완벽한 2인자는 없고 완벽한 2인자가 되기 위한 이론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방희 소장님께서 2인자가 되기 위한 방법 국내에서 서적을 내주시기를 제가 끊임없이 안 팔릴 것 바라고 같아요. 있습니다. 다 1인자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다음 한번 만나볼까요? 찰리먼거의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거든요. 황근일님, 작년에 주식 시작했다가 마음 아픈 1인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해주셨고요. 곽정은님, 워런 버핏과 찰리먼거는 투자와 실패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정보와 사업 수완도 좋았겠죠. 해주셨습니다. 정보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네.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기업의 가치 평가 보고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제출하겠습니까? 이 회사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뛰고 덩달아 이익을 볼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거의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의뢰했거나 내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는 믿는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막 중시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의 진짜 위대함은 남들과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웬만한 용기나 해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정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자, 안의현님, 투자의 방식을 배웠네요. 좋은 기업의 주가가 아주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강기태님, 저점에 사는 것도 어렵고 고점 부근에 파는 것은 더 어려워요. 장기 투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개미가 돈 벌기 참 어렵죠. 해주셨고요. 유인숙님, 찰리먼거는 포코에서 투자의 중요한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불리할 때는 빨리 접고 좋은 기회가 오면 크게 베팅하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므로 보이면 붙잡아라.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주셨습니다. 많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최근 같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증시가 워낙 바닥 근처에서 일시적인 반등을 한 상황인데 이야 이제 드디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지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역발상한다는 게. 근데 재테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남과 같이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남과 달리 생각하고 남보다 반 발짝만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역시 용기와 해안이 필요한 일이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메시지로 삼성의 신경영을 알렸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일 강력한 한 줄 히트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히스와 댄 히스가 쓴 스틱,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8월 한 달간 별책부록에서 여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예. 휴가엔 책이지. 그 첫 번째 책이 오늘 스틱이거든요. 특별히 이 책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독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신간 위주로 책을 소개한다는 지적들을 해주셔서 네. 조금 출판 시기는 지났지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선정했고요. 이 책은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유용한 책이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왜 얘기가 난무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 주에 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애매한 말이나 글, 비유와 상징, 심지어 허튼 소리들까지 난무하다 보니까 숱한 메시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꼭 사회나 개인의 좋은 메시지만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네. 뇌리에 들러붙는 그런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그 이긴 메시지, 들러붙는 메시지의 공통점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휴가 기간 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광명수 씨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건 제가 선정한 문장입니다. 삼성 측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 없이 막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2시간여에 이르는 고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강연록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한 대목을 기사의 제목으로 제가 썼던 건데 그게 들러붙는 메시지, 스티커 메시지가 된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간은 아니고요. 음. 2007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예.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형제가 쓴 책이거든요. 예. 칩 히스, 댄 히스. 어떤 사람들일까요? 취피스는 스탠퍼드대 교수고요. 동생은 메시지 개발과 교육 컨설팅 회사 ThinkWell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둘이 각자 따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슷하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책을 썼는데 주로 형은 스탠포드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여러 가지 뭐 신화, 속담, 우화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뭐 기업과 관련한 일화 같은 것들을. 근데 동생은 정말 간결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기업들한테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 하면서 둘의 그동안 연구 실적들을 합쳐서 책을 내보자 한 게 이제 이 책이고요. 여기 이제 스티커 메시지라는 뇌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처럼 딱 붙는 메시지라는 키워드로 둘이 이제 힘을 합친 거죠.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스틱이라서 막대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예. 아니고 스티커에서 나온 끈적끈적하게 붙는다라는 뜻으로 알면 되죠. 달라붙는 거. 네. 스티커라는 게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커 메시지라는 건 사람들 뇌리에 완전히 각인돼서 들러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메시지. 뭐 광고도 있겠지만 속담, 우화, 뭐 기업의 비전, 전략 이런 것도 있고 음모론도 있을 수 네. 있고 달 착륙하지 않았다. 그건 뇌리에 딱 달라붙어서 그래 거짓말일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가짜 뉴스, 뭐 SNS 인플루언서의 허세 같은 거.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인플루언서의 허세는 왜 그렇게 뇌리에 많이 남는지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책 원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딱 붙게 만들다. 왜 어떤 아이디어는 살아남고 어떤 것들은 죽나. 저자들이 딱 달라붙는 이 스티커에 꽂힌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 저희 별책부록에서 많이 소개했던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고 저도 가끔씩 인용하는 책인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걸 솔직하게 이제 책 머리에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을 해도 이게 달라붙지 않으면 고착이 되지 않으면 혁신을 아무리 주창해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자 우리 직원들 다 반바지 입자. 여름철 더우니까 그게 효율을 높이는 데 좋다. 이렇게 혁신을 외치지만 경영진들이 다 양복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신입사원들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고착성, 혁신의 고착성이라는 개념을 티핑 포인트에서 제시하는데 거기서 고착할 만한, 고착될 만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연구했고 조언했으니까 책으로 내보자 그러면서 스티커 메시지라는 개념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네. 그 영화관 팝콘 얘기예요. 시민단체에서 영화관 팝콘이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 37g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걸 제시하면 37g이 많은지 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잘 알 수가 없죠. 스티커 메시지로 바꾼 예로 비주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삼시세끼 정말 기름진 미국인이 생각해도 기름진 삼시세끼 음식을 놓고 책상 위에 이걸 다 합친 것보다 팝콘 한 상자에 포화지방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스티커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줄의 메시지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솝우화로 저자가 예를 들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솝우화가 25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남아서 전 세계인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이걸 교육하니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뭐 거북이와 토끼 얘기라든가 그것보다 이 저자들은 그 신포도라고 유명한 이제 속담이 되기도 한 그 우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티커 메시지가 된 이유는 이게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포도를 못 먹은 여우가 돌아서면서 에이 저 포도 실 거야. 이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주제를 그냥 우리가
속담처럼 만든다고 치면 일이 벌어지고 합리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면 자기 위안, 자기 변명을 일삼는다. 이런 건데 그건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럼 사라져 버렸을 것 그렇죠. 같아요. 포도를 못 먹은 여우가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네. 스토리가 돌아서면서 저거 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뭔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하는 그걸 6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6개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2500년을 이솝우화는 견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6개의 특성을 키워드로 잡았죠. 예. 근데 영어 이니셜로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나 성공 예감답게 succes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포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스포 금지 과잉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스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영화 한산이라고 요즘 핫한 영화도 스포 금지라는 댓글들이 달렸던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한산 대첩의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과잉이다. 네. 근데 먼저 좀 정리하고 가면 success라는 영어 단어의 앞머리인데요. 6가지 특성이 단순성, simplicity, 의외성, unexpectedness, 그러니까 의외성, 네. 구체성, concreteness, 구체성, 신뢰성, credentiality, 신뢰성, emotion, 감성, 그리고 종합적으로 방점을 찍는 게 스토리. 아까 신포도 얘기 같은. 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흥미로운 건요. 2009년에 한국어판 서문 썼는데 한국어를 잘 알아요. 한국의 스티커 메시지 예로 뭘 들까가 전 제일 궁금했는데 네. 그 여고 시절에 많이 하셨던 여름철만 되면 등장하는 분신사바 얘기. 그 볼펜 맞잡고서 귀신 불러내는 돌리죠. 네. 예. 그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스티커 메시지의 한 예라는 거죠. 한국에서 성행하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동생 댄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 왕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비교적 한국도 잘 알고 있는 연구자와 컨설턴트입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스틱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단순성. 그 6개의 특성을 키워드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믿기 어렵네요. 그 야전 교본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필드 매뉴얼이라 그래서 전쟁 상황 혹은 훈련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만해요. 네. 이해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고요.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군대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1980년대 미군이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각 챕터마다 그냥 아주 한 문장으로 단순한 지시를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CI, Commander's Intent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고지를 점령하라. 네. 이렇게 하면 단순한 건데 뭐 개활지에 집결해서 이열종대로 어떻게 뭐 이런 얘기는 복잡하니까 사람들도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군대 매뉴얼을 미군이 바꾼 예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 매뉴얼이 최근 걸 보진 못했습니다만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용어도 개선하고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항공사라면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자신들의 기업 전략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요약합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사. 그럼 모든 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시저 샐러드를 기내 서비스 합시다 그랬더니 저렴한 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건 채택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사람들이 그걸 꿈꾸지 않을 수도 있죠. 임직원들은 저렴한 항공사라는 어떤 단순한 기업의 가치나 목표를 듣게 되면 자기 사고 방식도 그렇게 하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자들은 아마 이걸 아실 텐데 그 핵심이 되는 한 방을 리드 첫 문장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기자가 최근에 이렇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단순하지만 뇌리에 꽂힐 수 있는 메시지인 건데 안 그래도 1992년 클린턴 대통령 대선 캠페인 당시에 참모였던 제임스 카빌이 화이트보드에 썼던 문장이 지금까지도 또 요즘 들어서도 자주 쓰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요. 많이들 기억하신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It's a economy stupid이라는 문장인데
흥미로운 건 이건 스티커 메시지가 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이 화이트보드에 쓴 건 3가지였어요. 이것만 기억된 이게 스티커 메시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후에 클린턴 재선에도 도움이 됐지만 많은 대선 캠페인 혹은 선거 캠페인에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죠.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또 미국 한 지역 그 노스캐롤라이나 던 지역의 데일리 레코드라는 지역 신문 창업주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써라. 동네 사람의 이름을 그 신문에 써라. 지면이 충분하다면 그 지역 주민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신문에 쓰고 싶을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들어갔나 혹은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구독률 100%를 넘기는 신화적인 기록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지방지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중앙지나 포털에 다 나오는 기사를 반복해서 몇 면에 걸쳐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이장님 참외 농사가 안 됐다든지 네. 예, 그런 건 저널리즘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어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이 데일리 레코드라는 지역 신문의 전략이 훨씬 더 이제 맞는 거죠. 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단순한 메시지가 가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름. 네. 예, 지금은 죽은 지미 호퍼라는 미국 노동운동의 대부 뭐 살해당하고 시체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미스테리의 하나가 된 제임스 호퍼 같은 경우는 당신의 운동을 단순하게 요약해봐라. 주장하는 게 뭐냐 네. 했더니 세 단어를 연이어 얘기해서 노동운동계의 전설이 되죠. 모어 더 달라 네. 노동운동의 본질 아닙니까?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렇죠.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속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견딘 이유가 역시나 한 문장의 힘이겠죠. 아주 단순한 핵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 중에 1000개의 뇌 저자가 제프 호킨스가 팜파일럿이라는 PDA 개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로 돈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이 팜파일럿이라는 PDA 1세대 최대 히트 상품을 만든 것도 단순성. 이 기능도 넣고 저 기능도 막 넣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4가지 기능에만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4가지 기능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기기로부터 원하는 거. 첫 번째가 달력, 주소록, 메모, 할 일 리스트. 이 4가지에 집중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 간결한 걸 만들어서 이제 성공했죠. 할리우드에서도 하이 컨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영화 예를 들어서 스피드라는 키아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 주연의 영화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봐라 그러면 뭐 운전을 하는데 30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이 컨셉으로 할리우드에서는 이걸 정리하냐면 버스판 다이하드다. 확 오시죠. 네. 다이하드인데 버스를 옮겨놓은 거예요. 무대를. 왜 에일리언이라고 시고니 위버가 주연한 영화는 우주선 버전의 조스다. 조스 같은 건 외계인하고 네.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한 핵심을 짚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디즈니 직원들은 직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데서 오해할 수 있지만 디즈니 직원이 아니라 배우다. 연출하는 배우다 그러면 미키마우스 복장을 입고 담배를 피진 않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이 단순성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 전반에는 스티커 메시지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가 책에 거듭 등장합니다. 스티커 메시지를 못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식의 저주 때문인데 네. 이건 저희가 성공예감 제작진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 때도 가장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나면 당연히 상대방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통할 리가 없죠. 상대방은 모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전문 용어들을 막 씁니다. 우리 2부의 연사들을 모실 때도 네. 고민이 그분들 눈높이를 더 낮춰서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않고 난 평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착각을 네. 하시는 거죠. 그걸 저자가 이렇게 비유했는데 훅 하고 저는 와닿더라고요. 천천히 말하기만 하면 상대가 알아들이라고 착각하는 미국 관광객들처럼. 네. 미국 관광객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그렇죠. 세계 어디 가서도 영어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허튼 오만
과 독선이죠.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해도 그럼요. 단어를 모르면 모릅니다. 그럼요. 예. 예. 알 수가 없죠. 또 안 그래도 1990년 엘리자베스 뉴턴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로 또 심리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저주를 상징하는 실험이 됐는데요. 네.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학생들 보고 유명한 곡을 리스트를 준 다음에 코로 흥얼거려 봐라. 혹은 막대기로 두들겨 봐라. 상대방이 얼마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의외로 부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국가를 하면 대충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것처럼. 근데 애국가여서 그렇지 일반적인 조성모의 노래를 흥흥거린다고 알아듣지는 못해요. 대개 한 절반 가량이 지금 이 노래 알 거야.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정확히 맞춘 건 3%밖에 안 돼요. 120곡 가운데 3곡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이게 지식의 저주인 거죠. 네. 이 단순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소위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해서 주제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짓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또 자영업자분들 식당에 가보면은 메뉴가 정말 많아서 가지각가지 메뉴가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핵심적인 게 더 눈에 띄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메시지를 제거하는 게 정말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같이 느껴지거든요. 메뉴 60개 물론 그렇게 많은 메뉴를 내놓는 김밥 천국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거기서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 스티커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핵심 한방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그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런 메뉴를 내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혹은 비싸지만 최고 품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런 한방이 뭐냐를 마음속으로 창업주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가 막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해. 혹은 뭐 스프레드시트 하나는 제일 잘해 사내에서. 뭐 이런 식의 결정적 한방이 단순성의 요체인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의외성. 청중을 놀래키기 위해서 의외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드물게 강연할 때도 그런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 2시간을 하건 3시간을 하건 네. 아무것도 남기질 못해요. 집중할 수가 없죠. 세계적인 컨설팅 펌인 맥킨지 같은 데서 하는 얘기가 30분에 한 가지 이상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주제를. 그 이상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의외성을 가지고 놀래켜야 되는데 놀라게 하는 이유는 주의를 당연히 환기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려 300%의 수익률을 손실률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언제 왜인지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손해 많이 봤네. 나보다 더하네.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주의 환기. 도식을 파괴하고 이해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공백이 호기심이 왜 그럴까 하고 호기심이 생기도록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기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라고 대형 백화점들이 미국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도 비교적 잘 나가는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고급 백화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서비스로 유명해요. 예측 불허의 서비스입니다. 의외성인데 다른 백화점에서 물건 산 거 급히 이제 선물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 백화점 가서 포장해 주시죠. 그러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여긴 해줘요. 그리고 겨울철에 시동을 먼저 걸어놓고 그 바깥에 주차 안내 직원이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가공할 만한 서비스를 의외의 서비스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살 일도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외성이 가지는 힘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9시 뉴스 예고편을 보더라도 확 집중이 되거든요. 간결하면서도 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 건데 이게 책에서 말하는 공백 이론 때문이라는 공백 거죠. 이론이라는 게 호기심이라는 건 내 지식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호기심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9시 뉴스 예고편을 자세히 보시면
문장이 좀 단순하고 과장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넌 몰랐지? 이거 우리가 알려줄게. 이따 넌 알려줄게. 몰랐지. 9시까지 기다려 알려줄게. 근데 뭐 보면 빤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 ABC라는 신생 지상파 방송사가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나요. 대학 미식 축구 경기를 중계하기로 합니다. 근데 대학 미식 축구가 인기가 있을까? 그 당시엔 고민이었죠. 네.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돌아서 하기로는 했는데 이게 시청률이 얼마가 나올지 무척 고민할 때 29살의 신참 기자 하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루니 알리지라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나중에 그 스포츠 방송 대표도 한 분인데 스포츠만 보여주니까 경기만 중계하니까 별 재미가 없다. 그 앞에서 두 학교 그림도 보여주고 두 학교 출신 유명인사 누가 있고 대결 구도로 막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카메라 웍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 게임만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도 보여주고 네. 막 이러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과감한 화면 구성이라든가 오프닝에 그래픽을 씁니다. 두 대학의 뭐 학생 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람들이 호기심 잔뜩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경기 중계를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인기를 네. 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 이후에 대학 스포츠를 지상파들이 막 중계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미식 축구도 있지만 그 농구 경기 탑 4 그러니까 준결승부터는 그야말로 네. 미국 내에서 폭발적인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방송사들의 메시지 전환 성공에 따른 거죠. 소니사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일본의 소니는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한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아니었어요. 트랜지스터라는 기술도 있고 라디오라는 기술도 있는데 이걸 접목한 거죠. 네. 소니나 일본 기업들이 그런 상업화에 강했는데 이 소니가 유명한 게 워크맨이라는 거 아닙니까? 알죠. 그것도 기술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해서 화제가 된 건데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맨 처음에 아주 의외의 조합으로 임직원들을 자극한 거예요. 라디오인데 라디오는 이만해서 집에 다 있는 거거든요. 모셔두고 있는 건데 휴대용 라디오 만들어 봅시다. 휴대용 라디오 훅 하고 오잖아요. 의외인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겠는데 하는 거죠. 그렇게 성공한 거죠. 또 이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도 저자들이 아주 중요한 스티커 메시지로 꼽았습니다. 예.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이게 1961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호기심을 발언이긴 해요. 자극했죠. 근데 배경이 좀 있어요. 미국이 뒤졌어요. 우주 개발 경쟁에서 1957년에 옛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최초의 위성을 올려놓으면서 미국에서는 긴장과 공포가 만연했죠. 네. 이거 소련에 뒤졌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관심을 끌고 지속하는 동력이 필요했거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1년에 연두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앞에 막 정책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듯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10년 안에 사람을 달에 올려놓는 도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훅 하고 오잖아요. 네. 의외잖아요. 네. 달에 사람이 가.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위성까지는 갔으니까. 실제로 10년 안에 루이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죄송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네. 트럼핏을 불었고 노래 열심히 하셨죠? 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구체성. 구체성이 있어야죠. 성공 예감도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할 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커피 쿠폰을 주면 그게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죠. 네. 그 예로 나온 게 미국 자연보호협회라고 TNC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시민단체 중에 돈과 땅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자들도 많고 환경보호에 관심이 유독 강한 주니까 네. 기부금을 받아서 꼭 보존해야 되는 땅을 사들여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땅값이 너무 뛴 데다가 사들일 수가 없는 게 기부금은 덜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관심은 고조시키고 기부금을 더 받을까를 고민하다가 뭘로 할까 막 뭐 몇 개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낸 컨셉이 뭐였냐면 미국인이 보존해야 될 10개의 풍경 뭐 50개의 풍경 실은 그렇게 하고 네. 1년에 5개씩만 보존합시다.
해놓고 실제 그 풍경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도 뭐 설악산을 보호합시다 이런 메시지하고 설악산의 흔들바위 사진을 찍고 이게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그쵸. 다르잖아요. 스티커 메시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걸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나와요. 답도. 그 나중에 스티브 잡스한테 스카웃된 마이클 스핀들러라는 전설적인 마케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펩시콜라에서 마케팅 부장을 했는데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에 계속 뒤지는 거죠. 어떻게 이걸 역전시킬까를 고심하다가 큰 결심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콜라를 퇴근하면서 사서 집으로 가는 패턴들을 쭉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콜라 브랜드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펩시든 그게 코카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더 많은 콜라를 사들고 집에 갈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까지 들고 가는데 불편하니까 한 4개만 돼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펩시콜라가 내놓았던 게 6팩이라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6개 캔을 한꺼번에 들 수 있게 만든 걸 내놓았고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최초로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적이 있죠. 물론 그 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또 책에서는 유니세프 애가 나오고 있는데 예. 개도국과 후진국에서 설사병과 탈수증으로 죽어가는 어린이 구하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변화가 됐을까요? 우리나라 유니세프 광고에도 등장하잖아요. 네. 뭐 좋은 물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150만 명이 1년에 죽습니다. 많이 접할 뭐 수 그것도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뭐 마음이 좀 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상당수가 이제 설사병과 탈수증으로 사망하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자기들 판단을 한 거예요. 네. 또 있었고 또 이게 그 유니세프 총장이었던 제임스 그랜트라는 사람이 더 이 구체성 가지고 유명한 사례를 만들어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돈 얼마를 보내라 10,000원을 보내면 뭐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광고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임스 그랜트라는 사람은 즉석 탈수 보충용 염류제라는 걸 갖고 다니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소금 한 스푼에 네. 설탕 7스푼을 합친 봉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보면 그걸 타서 유력 인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마시면 1년에 죽는 150만 명의 어린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설탕 7스푼과 소금 한 스푼이 사실은 차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누가 기부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서. 그런 게 바로 스티커 네. 메시지의 어떤 구체성이 가지는 힘인 거죠. 근데 이거 사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사업하기 전에 뭐 커피 전문점 차려볼까 아니면 뭐 치킨 가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구체성을 갖고 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전략은 한 방이 없는 권투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다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네. 아주 내가 잘하는 커피 중에서도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라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커피 원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이건 한국에서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 원두입니다. 그러면 이제 훅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만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구체성의 힘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스틱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신뢰성.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여서 네. 그 사람들이 소비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소비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처음에 등장할 수 있는 게 전문가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 뭐 당연하죠. 거꾸로 반권위 인사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했는데 만약 금연 광고를 하고 싶으면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 걸린 사람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금연 운동이 확산된 데는 이런 폐암 걸린 한 여성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고백을 한 이 경우가 있거든요. 신뢰를 주는 거죠. 네. 아무리 광고를 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게 제일 맛있어 하면
그 집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는 것 같은 게 바로 그 신뢰성을 주는 건데 도시괴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분신사바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름만 되면 자유로 귀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길가에 있는데 뭐 얼굴 형체가 없다. 네. 근데 왜 이 도시괴담이 그렇게 성행할까? 이 신뢰성 때문이라는 거거든. 그 지방 특유의 친근한 세부적 사실 때문에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자유로 귀신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선 지금은 속도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엔 막 엄청나게 빨리들 달렸거든요. 네. 빨리 달리면서도 불안하던 구석이 많은 지역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그 자유로의 특성 때문에 유령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오랫동안 이게 스티커 메시지가 돼서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경우도 신뢰성을 얻는 건 통계만 얘기하면 신뢰성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건 통계 간의 상관관계지. 150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하는 얘기도 신뢰를 부여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하는 통계 간의 어떤 맥락이나 배경 네. 이걸 활용해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온 사례는 비욘드 워라는 반핵 단체가 미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계를 들이댑니다. 그 1980년대 냉전이 고조됐을 때 양국 합쳐서 옛소련과 미국 합쳐서 5,000개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5,000개의 핵무기가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네. 통계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 운동 단체가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했냐면 양동이의 비비탄 아주 작은 거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소리가 요란하죠. 네. 근데 이게 히로시마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하고 10개를 넣으면서는 이게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잠수함 하나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5,000개의 비비탄을 쏟아붓는 이게 지금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고 그 안에서 이 양동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메시지가 굉장하잖아요. 확 와닿죠. 네. 그렇죠. 또 가령 바다에서 상어가 인간을 습격하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인데도 굉장히 공포가 있거든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보다 어떤 식의 메시지가 좀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열책부록에서 몇 번 했습니다. 제가 한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셀카를 찍다가 죽을 확률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셀카 찍기 위해서 좀 이상한 데 올라가고 모험을 시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식인 상어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조대원이 있는 해변에서 익사할 확률보다 더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네. 다음 동물 중에서 당신을 죽일 가능성이 큰 동물은 상어, 사슴. 당연히 상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사슴인 거예요. 사슴 관련한 교통사고로 많죠.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또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성 요거트 광고로 굉장히 유명해진 베리마샬과 헬리코박터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또 어떻게 스티커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 기억나시죠? 멀끔하게 생긴 분이 광고로, 헬리코박터균하고 예. 밑에 노벨상 수상자. 워낙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신뢰성을 얻어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에 인턴이었는데 병원에 동료 로빈 워렌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충격적인 당시로서는 주장을 합니다. 위궤양, 배가 쓰리고 한 것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 방법도 없었다고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저자들이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박테리아 균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한 알이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믿지 않은 이유는 있었습니다. 위산이 워낙 강력한 거라는 건 아니까 네. 거기서 박테리아균이 산다고 믿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배경이 신뢰할 만하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병리학자 한 명과 인턴이니까 그것도 네. 호주 퍼스라는 지역이니까 뭐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누가 믿어줬겠습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 베리 마샬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을 실험실 도구로 희생해요. 자기가 그 박테리아를 마신 다음에 위궤양을 앓고 네. 그걸 간단하게 약으로 치료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고요. 84년에 헬리코박터균 섭취를 했고 완치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결국 그래서 2005년에 이분의 공로가 인정돼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감성. 감성을 자극해야죠. 최근에 이 기부를 요청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혹은 유엔 산하기구들의 광고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유심히 본 분들은 통계가 잘 안 나오고 고통받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환경단체의 경우는 북극곰이 등장하고 네. 또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는 움직임에서는 이름까지 등장하죠. 누구는 오늘도 새끼를 먹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머더 테레사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머더 테레사가 성녀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중을 위해서 나는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통계를 자꾸 들이대면 왜 안 되느냐? 이게 스티커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성적이 되고 자꾸 분석적이 돼요. 근데 감성을 자극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연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내서 아이들일수록 효과가 더 좋죠.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랬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책에도 얼핏 등장하는데 1950년대 미국에서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한국 전쟁고아 돕기 운동을 하는데 막 전쟁고아가 몇만 명이 발생했고 뭐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쟁고아 중에 한 애를 그 당시는 인쇄물인데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전쟁통에 버려져 그걸 돌렸더니 폭발적으로 기부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기부를 요하는 단체들이 고통받는 구체적인 개인을 소개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전설적 광고인 존 케이플스 법칙인 거죠. 존 케이플스라는 사람은 브로셔 판매를 미국에서 일으킨 그야말로 전설적인 마케터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자꾸 니네 상품 얘기하고 니네 기업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소비자인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얘기해달라. 내가 받을 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게 굉장히 광고나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자는 이런 것들도 감성적으로 소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이 사람들의 통계 같은 걸 들이대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익이나 혜택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좀 다르다는. 텍사스 예가 나와 있는데 텍사스는 워낙 고속도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치우는데 주가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네. 쓰레기 줄이기 광고 캠페인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뭐 버리지 말자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썼는데 별 효과가 없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텍산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인들을 유명 인물들이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않아도 텍사스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 쓰레기를 감성적으로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텍사스인들은 안 그래. 텍산들은 안 그래. 누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정체성에 호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감성 소구가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감성도 그 감성의 단계가 있는데 매슬로의 욕구 단계처럼 뭐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의 이익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래 너다운 것, 너의 정체성, 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고도의 감성에 대한 소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스토리. 스토리야말로 이 앞서 얘기한 5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강력하다.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교육 도구.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공간적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그래서 결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에 네가 성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혹은 부자가 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활하면 부자가 된다. 실제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추세지 않습니까? 네. 뭐 낙관 심리학도 그렇고. 근데 실제 이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과를 따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도록 느끼게 만드는 게 최고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로 얘기하면 사실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게,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독일 시인의 죽음을 장미에 찔려서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인데 너무 강렬해요. 네. 인생과 열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시인이 그 아주 사랑스러운 장미에 찔려 죽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멋집니까? 시적이죠. 네.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분은 그냥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가진 힘이죠. 사람들은 장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장미엔 가시가 있다는 속담을 어떤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스토리에도 물론 구성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뭐 이걸 잊을 수는 없죠. 이건 도전. 네. 그다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피는 건 연결. 그다음 창의성.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뉴턴이 머리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요. 사실이 아니죠.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네. 이유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스토리로 받아들여 버린 네.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스티커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 즉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걸 더 어려워하는데, 저자도 그 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런 공포심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특성을 적극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때도 활용하라는 겁니다. 네. 스토리와 예제 중심으로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강조하고, 좀 아까 의외성도 나오지만 감질나게 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5가지 특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잘한다고 그 메시지가 쏙쏙 뇌리에 각인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저자가 하는 얘기는 스탠포드 대생들 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실험해봐도 역시 메시지는 잘 못 만들더라. 프레젠테이션 기가 막히게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저자가 강렬한 어떤 프레젠테이션과 메시지를 결합한 예로 든 거 하나를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 뭐냐면 자, 박물관을 개선합시다. 요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자는 거니까 시각 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을 주도록 박물관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막 박물관의 고위 경영진과 기부자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까요?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직전에 사람들 관심이 딱 집중된 순간에 그냥 불을 꺼요. 자, 여러분 주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시각장애인이 우리 박물관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개선해 줘야 할까요? 하니까 바로 다 해결되는 거죠. 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스틱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잠깐. 만일 창의적인 광고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형 세트를 활용한다면 어쩌면 창의성이란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창의성의 6가지 특성, 이게 원형 세트니까 네. 이걸 잘 활용하시면 광고 카피라이터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뭔가를 결국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8월 한 달간은 별책부록 여름 특집 휴가엔 책이지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째 시간으로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 함께 읽어볼 텐데요.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 재테크 생각도 해야죠. 네. 이럴 때 휴가 기간 중에 생각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장담하는데 휴가 이후에 재테크 붐이 다시 일 겁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